첫 번째, 눈치. 친구들과 치킨을 먹는데 마지막 한 조각이 남았습니다. 분명 다들 먹을 수 있는데 아무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직장 회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자 한 조각, 탕수육 한 점이 남아도 모두가 눈치만 봅니다. 그런데 누군가 아무도 안 드시면 제가 먹을게요 라고 하는 순간 그제야 상황이 정리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먹고 싶을 수도 있으니 양보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의미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한국인의 독특한 눈치 문화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한국 사회는 어릴 때부터 집단의 조화와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보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를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 조각을 먹고 싶어도 혹시 욕심 많아 보이지 않을까? 예의 없어 보이지 않을까를 먼저 고민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한 조각을 남기는 행동은 단순한 배려가 아닙니다.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과 사회적 평가를 의식하는 눈치가 함께 만들어낸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인 것입니다. 두 번째, 정. 오랫동안 다니던 단골 식당이 문을 닫았는데 괜히 서운했던 적 있지 않으신가요? 어릴 적 살던 동네를 지나가다 옛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크게 친하지 않았던 직장 동료가 퇴사했는데도 이상하게 허전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감정을 흔히 정이 들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정은 사랑도 아니고 우정도 아닙니다. 가족의 와도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이 말하는 정은 대체 무엇일까요? 정은 오랜 시간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쌓이는 감정입니다.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반복적으로 만나고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서로를 익숙하게 느끼면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사람뿐 아니라 동네, 물건, 식당, 심지어 오래 탄 자동차에서도 정이 들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을 자주 접하는 대상에 더 친밀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단순 노출 효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익숙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한 대상에 애착과 책임감까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관계를 쉽게 끊지 못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오래된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누군가를 돕는 이유도 의무 때문이 아니라 정이 있어서라고 말하곤 합니다. 결국 정이란 함께한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애착과 유대감이며 한국인의 인간관계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감정 중 하나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한. 평생 잊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던 순간, 하고 싶었지만 끝내 이루지 못했던 꿈, 혹은 너무 소중했기에 더욱 잊을 수 없는 이별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문득 그 기억이 떠오르면 가슴 한쪽이 먹먹해집니다. 한국인들은 이런 복잡한 감정을 한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한은 단순한 슬픔과는 다릅니다. 슬픔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옅어질 수 있지만 한은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분노와도 다릅니다. 화는 밖으로 표출할 수 있지만 한은 쉽게 드러내지 못한 채 마음속에 쌓여있는 감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은 억울함과 그리움, 아쉬움과 슬픔이 뒤섞인 매우 복잡한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한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설명합니다. 오랜 세월 전쟁과 침략, 가난과 신분제도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자신의 불만이나 억울함을 마음대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정을 참아내고 견디는 문화가 생겨났고 이것이 한이라는 독특한 정서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이 반드시 부정적인 감정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은 더 큰 노력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억울했던 경험은 다시 일어설 힘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한을 풀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단순히 잊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응어리를 해소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한이란 단순한 슬픔이나 분노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마음속에 남은 상처와 그리움, 그리고 그것을 견디며 살아가는 힘까지 담고 있는 한국인만의 특별한 감정인 것입니다. 네 번째, 체면. 친구가 밥값을 내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부담스러워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모르는 내용인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괜찮습니다 라고 웃어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신의 속마음과 다른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한국 문화에 깊게 자리 잡은 체면 때문입니다. 체면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비치는 자신의 모습과 사회적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쉽게 말해 단순히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보다 체면을 먼저 고려하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공동체와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체면은 개인의 명예뿐 아니라 가족, 조직, 심지어 소속 집단의 이미지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실수를 인정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신의 체면뿐 아니라 상대방의 체면까지 지켜주는
해주려는 행동도 자주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직접적으로 지적하기보다 돌려 말하거나 손님이 선물을 사양해도 한두 번 더 권하는 문화 역시 체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상대가 민망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동시에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체면 문화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게 만드는 긍정적인 역할도 있지만 때로는 솔직한 의사표현을 어렵게 만들고 불필요한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결국 체면이란 단순한 허세가 아닙니다. 자신과 타인의 사회적 위치와 감정을 고려하며 관계를 유지하려는 한국인 특유의 심리이자 문화적 습관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빨리빨리.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닫힌 버튼을 연속으로 누르고 인터넷 페이지가 3초만 늦게 열려도 답답함을 느끼며 음식이 나오기 전부터 언제 나오지? 를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신기하게 여기는 문화 중 하나도 바로 이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빨리빨리는 단순히 성격이 급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능한 한 시간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려는 생활 방식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와 빠른 배달 서비스, 신속한 행정 처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빠른 서비스와 빠른 결과를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문화는 한국의 역사와 경제 성장 과정에서 비롯되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한국은 전쟁 이후 짧은 기간 안에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한정된 시간 안에 더 많은 성과를 내야 했고 빠른 결정과 실행이 사회 전반의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빨리 움직이는 것이 곧 능력이라는 인식이 형성된 것입니다. 빨리빨리 문화는 분명 장점도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높은 생산성과 편리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도급함과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빼앗는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결국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는 단순한 조급증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 안에 성장과 발전을 이뤄낸 사회적 경험이 만들어낸 독특한 생활 방식이자 오늘날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문화적 특징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화병.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참고 넘기고 화가 나도 차마 말하지 못한 채 속으로만 삭힌 적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의 부당한 말에도 웃으며 넘기고 가족과의 갈등도 괜히 분위기를 망칠까봐 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쌓인 감정이 어느 순간 답답함이나 불면, 두통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국인들은 이를 화병이라고 부릅니다. 화병은 단순히 화를 많이 내는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에 가깝습니다. 분노와 스트레스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억누르면서 생기는 정신적, 신체적 증상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가슴이 답답하거나 열이 치밀고 이유 없이 한숨이 나오거나 잠을 이루지 못하는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화병이 한국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조화와 인내를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갈등이 생겨도 직접 부딪히기보다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고 특히 연장자나 상급자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밖으로 드러내지 못한 채 마음속에 쌓아두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화병은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증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외에서도 한국 특유의 정신건강 현상으로 연구된 바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문화가 함께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결국 화병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표현되지 못한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오랜 시간 참아온 감정이 몸과 마음에 남긴 흔적입니다. 화병이라는 단어는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온 한국인의 삶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독특한 문화적 현상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 비교. 친구가 새 차를 샀다는 소식을 들으면 괜히 내 차를 떠올리고 동창의 승진 소식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자신의 상황을 비교하게 됩니다. SNS를 보다가 누군가의 여행 사진이나 성공 이야기를 접하면 부러움과 아쉬움을 동시에 느끼기도 합니다. 사실 비교는 전 세계 누구나 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이 비교 문화가 유독 강하게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은 자신을 평가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사회적 비교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비교가 지나치게 많아질 때입니다. 한국 사회는 학업, 취업, 승진, 결혼, 주택 등 인생의 많은 영역에서 경쟁이 치열한 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절대적인 행복보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더 신경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은 집단 중심 문화의 영향을 받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성과를 객관적인 기준보다 또래 집단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경향도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잘 살고 있는가 보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았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비교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며 동기를 얻고 더 발전하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비교는 만족감을 떨어뜨리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내가 이룬 성과보다 남이 가진 것을 더 크게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비교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경쟁과 집단 문화가 결합되면서 더욱 강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은 오늘도 자신도 모르게 남과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8번째, 서열의식.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나이를 먼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입사 연도에 따라 선후배가 나뉘고 모임에서는 자연스럽게 연장자가 상석에 앉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신기하게 여기는 문화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서열의식입니다. 서열의식이란 사람들 사이의 위치나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적 성향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나이, 직급, 경력, 학번과 같은 기준이 인간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지 직급이 높은지 먼저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어떤 말투를 사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문화는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 영향을 준 유교 사상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유교는 연장자를 공경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 영향으로 한국 사회는 관계 속에서 역할과 위치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물론 서열의식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조직 내 역할이 분명해지고 연장자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강해질 경우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어렵게 만들고 능력보다 나이나 직급을 우선시하는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화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나이나 직급보다 전문성과 실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늘어나고 있으며 수평적인 조직 문화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서열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서열의식은 단순히 누가 위고 아래인지를 따지는 문화가 아닙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관계의 질서이자 한국인의 인간관계 방식을 이해하는 중요한 문화적 특징 중 하나인 것입니다. 9번째, 집단주의. 회식 날짜를 정할 때 모두가 가능한 날을 먼저 찾고 친구들과 식당을 고를 때도 자신의 의견보다 다수의 선택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는 개인의 성과보다 팀의 성과를 중요하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한국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집단주의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집단주의란 개인보다 자신이 속한 집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집단은 가족, 학교, 회사, 친구 모임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집단주의가 강한 사회에서는 개인의 행동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이나 이익보다 집단의 조화와 협력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공동체 중심의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야 했고 말과 가족 단위의 유대감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현대사회에도 영향을 남겨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우리 회사, 우리 학교, 우리 가족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집을 말할 때도 우리 집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공동체 의식이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녹아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독립된 개인으로 보기보다 집단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집단주의는 위기 상황에서 특히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서로 협력하고 빠르게 힘을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집단의 분위기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숨기거나 다수의 의견에 지나치게 따르려는 압박이 생기기도 합니다. 결국 집단주의는 단순히 함께 행동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개인보다 공동체의 조화와 연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며 한국인의 행동과 인간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문화적 특징 중 하나인 것입니다. 10번째, 완벽주의. 시험에서 95점을 받았는데도 틀린 5점을 아쉬워하고 일을 끝낸 뒤에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충분히 잘했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모습은 한국 사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완벽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완벽주의란 단순히 일을 꼼꼼하게 하는 성향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매우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작은 실수조차 쉽게 용납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을 의미합니다.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평균 이상의 성과를 내고도 부족함을 느끼며 결과보다 부족한 부분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완벽주의가 강하게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는 경쟁 환경입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을 비교하고 사회에서는 취업과 승진을 위해 끊임없이 평가받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좋은 결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고 남들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한국 문화에서는 성실함과 책임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고 실수를 줄이려는 태도는 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높은 업무 완성도와 빠른 성장 배경에는 이러한 문화가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주의가 지나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해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거나 이미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고도 스스로를 계속 몰아붙이기 때문입니다. 심한 경우 불안감과 스트레스, 번아웃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완벽주의는 더 나은 결과를 추구하는 긍정적인 힘이 될 수도 있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의 완벽주의는 높은 성취를 만들어낸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안고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압박이기도 한 것입니다.